저희는 신춘순환 한 차례죠? 저번 시간에 신춘순환까지 했고요. 신춘순환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없어. 진도 한번 나갈게요.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았고요. 그죠? 저희 저번 시간 신춘순환까지 했었고. 그래서 잠깐만요. 신춘순환, 네, 신춘순환이 근데 바로 시작을 할 건데 내용이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오늘은 신춘순환하고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그러니까 에크만 수동, 엘니뇨 라니냐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요인에서 외적 요인, 내적 요인 나눠서 외적 요인까지 조금 오늘은 설명하는 게 저희의 일단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남은 내적 요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의 물리량 그렇게 이제 끊어서 세 타임에 나눠서 거기까지 별의 물리량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따로 별의 분류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나? 들어갔죠? 그죠? 그거는 그 이후에 이제 빠르게 설명하는 걸로 그다음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신춘순환 바로 볼게요. 신춘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표층과 신층 수를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 표층이 아닌 이제 신층에서 일어나는 순환을 얘기하는 건데, 신층순환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해수의 밀도 차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릿속으로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자, 해수가 있을 때 극지방에서 냉각되고 해수의 수온이 냉각에 의해서 수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결빙되는 지역에서 염분이 증가하고 냉각에 의해서 수온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결빙에 의해서 염분이 증가하게 되면 해수의 밀도가 높아지겠지? 그렇죠? 괜찮아요. 해수의 밀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죠? 이것에 의해서 해수의 밀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커진 해수가 침강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침강하는 해수는 원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실에서 만약에 공이나 어떤 물건을 떨어뜨려. 그러면 이 교실에 있는 공기의 밀도가 어떤 분필의 밀도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거의 자유낙하하듯이 떨어지지만 해수 같은 경우에는 침강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그 바로 밑에 밀도가 거의 비슷한 해수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낙하하듯이 떨어지진 못하고요. 이 녀석이 원래 자리 잡고 있는 해수를 밀어내는 거고 밀도 차이에 의해서 해수를 계속 밀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하여간 이제 그것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해수의 밀도가 수온과 염분에 따라서 결정되다 보니까 신춘순환은 다른 말로 열염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열염순환. 저기 초반에 좀 난잡한데 잠깐만요. 요거는 추송관 하고요. 됐습니다. 갑시다. 그리고 자, 신춘순환. 그래서 기본적인 신춘순환의 원인은 이제 설명을 했고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개념은 수괴예요. 수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지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본 적 있을 텐데 그냥 물 덩어리예요. 어떤 지괴는 돌 덩어리, 물 덩어리. 근데 땅 덩어리는 조금 생각하기 쉽지만 물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질이 비슷한 해수들끼리를 그냥 어떤 좀 애매하지만 그냥 그것들을 이제 수괴라고 부르는 건데 수괴의 특징은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두 가지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세하게 막 엄청나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수괴는 형성된 장소, 그러니까 수괴가 생성된 당시의 성질이 계속 유지돼요. 얼마만큼 유지되느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생성될 당시의 성질이 유지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수온, 그 다음에 염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수온과 염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계들끼리는 성질이 다른 수계들끼리는 절대로 혼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원에서는 뭐 어쩌면 혼합될 수는 없죠. 그런 건 따지지 마세요. 그냥 혼합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특성 생각하면 돼요. 수계는 다시 한 번 더 생성될 당시의 성질이 수온과 염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 생성될 장소에서 그 다음에 혼합되지 않는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수계를 통해서 연구를 한 결과 대서양에서
이거 서양분들이 이거 서양 애들이 연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서양에서의 나타나는 이제 신층순환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서양에서 나타나는 신층순환을 좀 수조처럼 그림을 그려보자면요. 자, 이런 형태겠죠? 지구의 바닷물이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을 때 상대적으로 왼쪽은 뭐 북이 이제 한 70도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은 남이 70도 정도. 북이 남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북반구와 남반구를 대략적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대서양에서 나타나는 신층순환이 크게 세 종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크게 세 종류는 순서대로 그냥 쓸게요. 첫 번째, 이렇게 북대서양에서 침강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녀석을 북대서양 신층수라고 부릅니다. 북대서양 신층수. 그리고 저기 남극에서 남극 주변의 해역에서 침강하는 녀석은 두 종류인데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녀석을 남극 저층수.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신층수 위에서 흐르는 녀석을 남극 중층수라고 부르는데요. 이름 외우는 게 그냥 외워도 되지만 간단하게 기준만 말씀드릴게요. 대기와 맞닿는 부분이 표층수야. 그리고 북대서양 신층수가 있습니다. 됐죠? 표층과 신층. 그거 둘의 사이에서 흐르는 게 중층수. 가운데에서. 가장 아래에서 흐르는 게 저층수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글자만 따서 이들의 특징을 다시 설명을 해본다면 첫 번째, 북대서양 신층수부터 합시다. 자, 북대서양 신층수의 특징. 이 녀석이 북대서양 신층수는 어디에서 형성되느냐 라고 하면 그린란드 주변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린란드 주변에서 주변 해역에서 침강을 하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때 그 그린란드 주변 해역을 이름까지 보통 잘 묻진 않는데 레브라고 해. 레브라도 리브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표기법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노르웨이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침강을 해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제 남반구 한 남위 30도 정도까지 확장돼서 퍼져나가요. 남반구까지도 확장된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극 중충수로 갈게요. 남극 저충수. 남극 저충수는 남극 주변 해역에서 침강을 해요. 그러고 형성이 됩니다. 근데 남극 주변 해역의 이름을 웨델해이고요. 웨델해에서 침강해서 형성된 녀석은 얘도 이제 북이 한 20도 정도까지. 그냥 뭐 하니까 북반구까지 계속 퍼져 나가는 거예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북대서양 시층수도 남반구까지, 남극 저층수도 북반구까지 퍼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극 중충수는 별거 없어요. 얘기할 게 거의 없습니다. 남극 중충수는 그냥 남극 주변 해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남극 주변에서 침강한다. 그게 정확한 바다 이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얘네 세 마리를 빠르게 TS도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TS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수온 영분도에 나타내 보면 요렇게 등 밀도선이 있을 거고 이때 북대서양 신층수는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북대서양 신층수. 그 다음에 남극 저충수는 대략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남극 중충수는 한 요 정도 표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매한 이 정확한 그리고 이 남극 중충수 이 신층수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밀도값을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거 봐봐. 내가 거꾸로 빨간 네모, 노란 네모, 파란 네모를 그렸어. 그럼 얘네들 밀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거 아니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제일 큰 게 남극 저충수, 북대서양 신층수, 남극 중충수 그런 경향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TS도에서 그 위치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괜찮죠? 그죠? 그 정도 맞고요. 그래서 남극 이렇게 북대서양 신층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층순환이 진짜 이야기할 게 거의 없어서요. 거의 다 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만 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해서 기본적인 내용에서 좀 정리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 나가자면 그런 거 정도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 대양을 우리가 이제 인도양은 보통 무시하고요. 북태평양과 그다음에 대서양에서 일어나는 어떤 침강과 용승 둘 중에 어떤 게 좀 유사하게 일어나느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북태평양에서는 주로 용승이 강하게 일어나고요. 용승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해수가. 그 다음에 대서양에서는 북대서양이든 남대서양이든 주로 침강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용승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밑에 있는 심층수가 표층수로 전환되는 구역이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침강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표층수가 심층수로 전환되는 구역이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더 나아가서 자 그럼 우리가 이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과 침강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심층수의 어떤 나이를 표현한다. 심층수의 연령을 표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용승이 일어나는 곳에서의 심층수의 연령은 많겠죠. 왜냐하면 거꾸로 가볼까? 침강이 일어나는 곳은 이제 막 심층수가 만들어진 곳이잖아. 그러면 심층수의 연령은 적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반대로 용승하는 곳은 침강한 이후에 한 바퀴 지구를 싹 돌고 온 것이기 때문에 심층수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심층수의 연령이 많다라는 거는 심층수가 만들어지고 쫙 지구로 돌면서 그때 이제 여러 해양 생물들이 그 심층수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존 산소량은 심층수에 포함되어 있는 용존 산소량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할 수 있고요. 침강이 일어나는 구역에서는 이제 막 수온이 낮은 표층수가 침강한 거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가지고 침강하겠죠. 상대적으로 용존 산소량이 좀 크다.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따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수의 이동 속도를 비교해 본다면 표층수가 심층수보다 이동 속도가 훨씬 빨라요. 얼만큼이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빠르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면 돼요. 모든 표층수가 모든 심층순환보다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생각해보면 표층순환이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다 보니까 빠르게 이동하지만 심층순환이 아래쪽에서 저 바다 밑바닥에서 물이 그렇게 막 강하게 이동할 만한 그 동력원이 없어요. 딱히. 그래서 천천히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동속도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표층순환과 오늘 이야기했던 한 이 심층순환이 하나의 어떤 벨트처럼 연결이 돼 있다 해가지고 그런 걸 우리는 컨베이어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컨베이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이 연결돼 있다는 뜻인 거예요. 간단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도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건데 자 그냥 바로 직접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예시를 들 거냐면 자, 지구 온난화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변화들 중에서 극지방 해수의 수온이 증가할 수 있겠죠. 일단 시작은 극지방 해수의 수온이 증가하게 되면 극지방 해수의 밀도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수온이 증가하니까 밀도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침강은 약화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침강이 약화된다라는 거는 해수가 심층순환은 해수가 밀어내서 밀도 차이가 있어서 밀어내서 생기는 건데 그걸 밀어내는 것을 잘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심층순환 자체가 약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심층순환의 어떤 흐름이 점점 둔해진다. 그럼 심층순환만 둔해지는 거야? 결론적으로 표층순환도 둔해져요. 표층순환도 약화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심층순환하고 표층순환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닷물하고 저번 시간에 이제 대기대순환도 했지만 대기와 해수가 기본적으로 순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위도별로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아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해. 지구가 생명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게 불균형이 심하면 안 되니까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켜서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약화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에너지 불균형이 위도별로 봤을 때 에너지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진다는 거겠죠. 그렇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극지방의 기온은 극지방 온도는 더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변화에 의해서 일단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이 시작은 극지방의 기온이 조금 높아지는 것으로 시작으로 해서 극지방의 수온이 높아지겠지만 그것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다 보면 결론적으로 저위도는 더 뜨거워지고 극지방의 고위도는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지. 왜냐면 인간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살 곳이 줄어드는 거예요. 적도에도 살 수 없고 저위도에도 살 수 없고 극지방에도 살 수 없으니까. 물론 꾸역꾸역 살려면 사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고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좋은 곳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영향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대표적인 컨베이어 순환의 이제 메커니즘이고요. 그건 이제 좀 딴소리인데 요쯤 왔다고 박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요쯤 왔대요. 대서양에서 심층순환의 흐름이 약해졌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조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표층순환도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좀 갑론을박이 있지만 몇몇 박사님들이 이런 걸 주장한다라는 거는 우리 영화 같은데 재난 영화에서 이제 딱 흘리잖아요. 처음에 몇몇 박사님들이 막 이거 지읒댔는데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실제로 지읒이 됐다는 거겠죠. 그죠? 뭐 그런 거야. 어쨌든 나도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심층순환 끝. 됐어요? 다음 저기 파트로 넘어가 보실래요? 다음 파트는 우리 에크만 소송이라고 하는 파트예요. 에크만 소송. 에크만 소송. 다음 파트로 다음 소단으로 문제를 쭉 넘기다 보면 에크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에크만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저는 기본적인 막 엄청 어렵게 설명할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심층순환 단원이 끝났으니까 끝난 거고 이 이후에 얘기하고 싶은 건 에크만 소송 그 다음에 용승과 침강 이거 얘기하고 칠판 한번 더 지우고 가겠습니다. 일단 에크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갑자기 좀 뜬금없는 이름처럼 보이지만 에크만은 아저씨 이름이고요. 수송이라는 말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송 뭔가 운반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물이 운반된다, 물이 수송된다라는 건데 이 에크만 수송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 자전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미 저번 시간에 여기다가 쓸까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가상의 힘,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빨리빨리 쓰자면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어떤 이제 대기와 해수처럼 좀 큰 규모의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어떤 가상의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전향력이에요. 에크만 수송은 그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에 의해서 이제 물이 원래 의도하는 방향과 다르게 뭐 진행 방향의 오른쪽 북반구에서 남반구의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물이 한 번 더 이동한다라는 게 에크만 수송이에요. 그건 개념입니다. 자,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요, 이런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릴 건데. 바닷물을 그리는 거예요. 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그렸습니다. 방위각도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 방향이 남쪽, 칠판 쪽이 북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황이 이해되셨죠? 북반구에 바닷물을 그린 거고요. 이 북반구에서 바닷물이 있는데 아래쪽으로도 쭉 깊이 있겠지만 이 바닷물을 기본적으로 좀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세 개의 층으로 A, B, C 그 다음에 밑에 쭉 층이 이어지겠지. 실제로 바닷물에 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상의 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 개의 층. 그 층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이 그러니까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곳까지 딱 절묘하게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고 해가지고 바닷물이 뭐 수킬로미터의 바닷물이 전부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 표층 부분에 있는 녀석만 이동을 할 거잖아. 딱 거기까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거고 그만큼의 범위를 에크만 층 혹은 마찰층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근데 사실 여기 단원을 그렇게 막 깊게 가진 않으니까 그냥 마찰층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먼저 남풍이 부는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풍. 바람이 남풍이 쭉 불어요. 그럼 바람과의 마찰에 의해서 A층, 그러니까 바람과의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A 해수가 기본적으로 쭉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바닷물이 이동을 할 때 정확한 북쪽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전향력에 의해서 45도 방향으로 정확하게 기울어진 채 바닷물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뭘 생각하는 거냐면 밑에 있는 그럼 A는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A 해수가 움직였어. 그럼 B 해수는 A와의 마찰 때문에 움직이겠죠? C 해수는 B와의 마찰 때문에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각자 위층에 있는 가상의 어떤 위층에 있는 위쪽 껍데기에 있는 바닷물과의 해수와의 마찰 때문에 아래층에 있는 해수가 점점 계속 이동을 할 텐데 그때마다 전향력에 의해서 조금씩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채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아래쪽은 정확하게 45도는 아니에요. 그럼 45도면은 뭐야? 뭐 8번 층만 이동하면 한 바퀴로 도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이제 고변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얘가 조금 기울어진 상태에서 요렇게 쭈쭈쭈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밑에에서 이 화살표들이 있잖아요. 제가 입체를 잘 못 그렸는데 이 화살표들의 어떤 자취, 그림자를 밑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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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 그래서 잘못 그렸어요. 요런 식으로 화살표, 화살표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 이어져서 가는 거예요. 마찰층 끝까지 연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에크만 나선이라고 부르는데 자, 다 왔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 에크만 나선을 구성하고 있는 화살표들, 모든 화살표들을 더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화살표라고 하는 화살표의 합을 구하는 방법 아시나요? 벡터의 합? 왜? 그냥 어떤 화살표 두 개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얘를 더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요. 이게 되는 거야. 동그라미 친 게 되는 거야.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것 같아요. 줄다리기 화살표 양쪽 방향으로 같은 힘을 당기면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느낌으로 이 화살표를 전부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정확하게 동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남아요. 그냥 다 더하면. 우리가 계산할 게 아니고. 적분을 해서 다 계산을 해보면 오른쪽으로 90도 방향으로 정확하게 남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결론적으로 남풍이 불었어. 자, 결론은 무엇이냐? 남풍이 불었어요. 바닷물에 어떤 여러 개의 층이 있지만 이건 가상의 층이니까 그럼 무시하고 결론은 남풍에 의해서 바닷물이 결론은 남에서 북으로 이동한다. 게다가 서에서 동으로도 이동한다. 됐습니까? 바람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서 남에서 북으로도 이동해. 그런데 그것에 이제 전향력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도 이동하는 거야. 이때의 바닷물의 이동을 에크먼스 소음이라고 불러요. 자, 길게 왔네요. 그럼 우리 결론 뭐만 기억하면 돼? 아, 북반구에서 90도 방향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90도 방향 왼쪽으로 바닷물이 이동하겠구나 라고 얘기하면 그냥 생각하면 끝인 거야. 에크먼스 소음 깊게 갈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입니다. 이미 충분히 깊게 온 게 아니에요. 지금 깊게 더 가려면 이걸 다 계산하는 건데 그런 건 됐고 우리가 할 건 아니고요. 수적인 계산 안 할 거니까, 정량적인 계산 안 할 거니까 이건 됐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건 뭐냐? 이제 용승과 침강이에요. 자, 용승과 침강은 도대체 뭐냐? 용승부터. 용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알잖아. 바닷물이 상승하는 거, 침강은 가라앉는 거. 그런데 조금 빈칸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미리 좀 써볼까? 자, 바닷물이 있어요.
밑에 어떤 심층수가 용승할 수도 있고 표층수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심층수가 용승한다, 표층수가 가라앉는다의 원인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침강하려는 어떤 표층수가 A가 있고 용승하려는 B가 있을 때 이 A가 침강하려는 구역은 그렇다고 빈 공간은 아니에요. B가 용승하려는 구역은 빈 공간이 아니야. 다 바닷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A가 침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이곳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근데 진공인 상태로 남아있진 않지만 순간적으로 여기에 있는 바닷물이 예를 들어서 이동하게 된다면 A가 침강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B도 마찬가지인 거야. 어떤 순간적으로라도 이 해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린다면 이 B가 용승해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바닷물을 봤을 때는 어떤 순차적인 이동으로 보이지 않고 쭉 연속적인 흐름으로 바닷물은 그냥 그대로 고유 이제 잔잔한 상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냥 출렁임만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용승과 침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비었을 때 그걸 메꾸려고 바로 바닷물들이 채우는 겁니다. 그런 현상에 의해서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는 거고, 자,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용승부터 밑에다 그릴게요. 만약에 바닷물을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가 육지, 해양 있을 때 어떠한 이유든 간에 육지에 가까운 해안가에 있는 바닷물, 이 표층수가 저기 먼 바다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밑에 있는 심층수가 그곳을 채우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용승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용승한 지점에서 자,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용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 그럼 이 지역의 특성을 써보자면 이 지역의 수온은 상대적으로 낮겠죠. 왜? 차가운 심층수가 올라온 거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수온이 낮으면 밀도가 커져서 가라앉는 거 아닌가? 그 얘기가 아니야. 그지? 이 지역이 이 구역의 해수가 표층수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심층수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그 구역은 비교적 차가운 심층수가 메꿨기 때문에 수온이 그 전에 비해서 낮아진다는 뜻인 겁니다. 낮아졌다는 뜻인 거냐? 수온은 낮아졌어요. 근데 심층수에는 또 어떤 게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 영양염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양염류의 양은 증가할 거고요. 산소의 양도 산소도 많이, 용존산소량도 클 거니까 산소의 양도 늘어나겠죠. 물론 그것에 의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어떤 효과들도 있겠지. 용승이 일어나는 구역을 수온이 낮아졌으니까 주변의 어떤 그 기온도, 대기의 온도도 낮아질 거고, 기온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형성되기 쉬우니까 뭐 기압은 높아지고 해면기압은 높아지고 그다음에 강수량은 줄어들고. 근데 뭐 그거 다 쓰다 보면 뭐 어떻게 언제 다 써? 이 정도 가장 키워드가 되는 이 정도만 딱 생각하면 되겠고요. 침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죠? 침강은 뭐야 그러면? 요 길을 다른 해수가 어떠한 이유든 간에 가까운 바다 쪽으로 밀려오는 거야. 그러면 원래 이곳에 있었던 해수가 표층수가 아랫방향으로 침강을 하겠네요. 아랫방향으로 계속 침강하니까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온이 높아지고 영양염류가 줄어들고 용존산소량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것을 침강한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용승과 침강은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승 중에서 이제 우리는 용승은 도대체 그럼 언제 일어나냐? 침강은 반대니까. 용승이 일어나는 이제 그 예시만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데, 용승이 일어나는 예시는 세 가지가 연안용승, 저기압용승, 적도용승이라고 세 가지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연안용승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연안용승은 어려울 게 없어. 왜냐면 우리가 이미 설명했던 거죠. 그림을 보면 익숙할 텐데,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입체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육지, 바다, 해수, 그치?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북반구 기준으로 했을 때
남풍이 부는 거예요. 북반구 기준으로 남풍이 불었어. 그러면 바닷물이 기본적으로 남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동쪽으로 또 이동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동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이 해안가 쪽의 피충수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신충수가 용승하겠죠? 그게 연안 용승이에요. 기본적인 연안 용승의 원리인 거고 단면으로 좀 그려보자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름 같은 날 우리 지금 현재 여름이잖아요? 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니까 남동무역풍이 강하게 분단 말이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요 동해안에서 에크만 수송에 의해 연안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남풍이 불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서해에서는 침강이 활발하겠지. 남풍이 불면 오른쪽으로 밀려오니까 침강이 일어나는 거고 동해안에서는 연안 용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뭐 여름에 동해안으로 피서 간다 뭐 이런 말이 잘 안 쓰는데 에어컨이 워낙 좋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이제 막 여름만 되면 동해로 다 몰려갔단 말이에요. 정동진 어디든 막 다 몰려갔어요. 왜? 여름에 동해 해수의 수온이 훨씬 차가워져요. 실제로 연안 용승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이유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칸이 없는데 여기까지 좀 마저 쓰고 지웠다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승의 대표적인 예신 저기압 용승이에요. 저기압 용승은 일단은 먼저 위에서 보는 것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상승기류가 발달하고 북반구 기준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오른나사 법칙 기억나시죠?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요. 불어 들어가고 뭐 필요 없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그때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바람에 의한 해수의 흐름 그리고 그것의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요. 파란색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면 저기압 중심에서의 어떤 이 해수는 발산하죠. 바깥쪽 방향으로. 자, 단면을 그려볼게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원래 해수면이 이렇게 점선 모양이에요. 근데 저기압이 놓여져 있으면 해수가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뭐 한다고? 발산한다고. 표층수가. 그러면 해수면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빈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 메꾸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신충수가 올라오는 거죠? 용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따뜻한 해수와 차가운 해수의 어떤 경계. 자, 조금 요 두 번째 있는 실선은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아니 밑에 있는 애가 용승한다. 됐어? 그럼 반대로 만약에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뭐 하겠어요? 침강하는 거죠.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렴을 하니까 해수가 수렴을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침강하고 표층톤이 높아지는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마지막 적도용승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데 적도용승이 예를 들면 얘도 어떤 열대 저압대 정확한 적도가 아니더라도 열대 저압대가 있다면 열대 저압대의 북동무역 기준으로 북쪽에서 북동무역풍, 남쪽에서 남동무역풍,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송,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에크만 수송. 그럼 요 빗금치는 노란 구역에서 열대 저압대를 따라서 해수가 뭐 하더라? 발산하더라. 밑에 있는 해수가 위로 올라오겠죠? 신충수가 올라오겠죠? 수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주변 지역 적도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정확한 적도는 아니죠. 열대 저압대, 그렇지? 열대 저압대 위치가 변한다는 걸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으니까 그거는 따라와서 맞을 거라고 믿습니다. 됐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신춘순환하고 에크만 수송까지 했고요.